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박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조금 앞의 주제하고 다를까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제자백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이 조선 유학, 조선 그러면 유학의 나라, 성리학, 저희 말로는 도덕 형이상학, 성리학 공화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교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성리학, 한국 성리학, 그것도 퇴계 이황의 그 어려운 사단 칠정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칠정론이 성호 이익 선생 와서 어떻게 변형이 되고, 그 변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단서 내지는 영향을 미친 것이 서학이죠. 서학을 바로 경전 해석이나 유학의 심성론의 서학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이 형이상학을 다른 차원으로 논의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유방식이 나타나고, 이 성호 선생님께서 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문인들 사이에서도 서학서 독서가 널리 퍼졌다는 거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서학서에 관련돼서 줄리오 알렌이 책이라든지 이렇게 읽다 보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서학을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을까를 이제 좀 저도 들여다봤는데, 안정복과 이 신우담은 성호학파 중에서도 서학에 반대하는 비판론자, 공서파라고 그러죠. 예, 그 대표적인 인물로 치고, 특히 천황문답 때문에 나중에 그 위정 석사의 아주 종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천황문답을 보니까 수남 선생님은 석사의 종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좀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우리 제자들이, 문인들이, 자녀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들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역사학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삼위일체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물론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가이아처럼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와 이 역사적인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창세기에는 이런 게 뒤섞여져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학문적으로 좀 뒤섞여 있다, 내가 보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천황문답 중에 일부는 상제라는 것, 그 다음에 상제가 주재한다는 것 몇 가지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신우담도 성호 선생한테 처음으로 서학에 대해서 듣고, 처음에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가서 책을 찾아서 열심히 읽습니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서학변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특이하게도 천주시리보다는 영혼요작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마 문제를 다룬 영혼요작을 깊이 보면서 그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그 정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레니의 직방 얘기는 지리서인데, 신우담 하빈 선생은 지리에는 관심이 없고, 지리 정보와 함께 유럽의 교육 제도를 소개한 거에 오히려 와, 이거 재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조목조목 해 나가는 게 서학변인데, 이제 이분이 한편으로는 또 제자백가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이 서학을 받아들였건 거부했건 어쨌든 서학의 영향을 받은 성호학파 근기 남인 그 실학자 그룹에서는 특히 제자백가도
학술적으로 같이 보더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뭘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 타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제자백가와 서학이라든지 유교 내부에 있지 않았던, 그러나 유교 속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제자백가를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자백가, 조선시대의 제자백가는 생각보다 연구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제자백가에 대해서 정말 이단으로 간주하고 안 봤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신우담의 이 제자백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자백가가 무엇이고 조선 유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신우담이 왜 이렇게 제자백가를 깊이 읽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우담 아시겠지만 되게 인물을 얘기할 때는 인물 정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흔히 나오는 게 뭐 본관은 뭐고 자는 뭐고 호는 뭐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관이 거창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연보나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만도 이분이 쓴 행장을 좀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길지 않고 요약이 돼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와서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되게 이런 행장이라든지 연보는 그 집안의 후손들이 정리해 준 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만도 이 행장을 왜 이분이 썼느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진성이 씨예요. 진성이 씨 어디죠? 퇴계 선생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해를 보면 1910년입니다. 저 지금 잠깐 돌아보면서 보고 왔는데 1910년이 바로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한 그때예요. 이분이 의병운동도 하시다가 병합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단식하다가 순국하셨어요. 역시 퇴계 후손답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쓴 행장인데 간단히 보면 자는 일호였는데 만년에 연로로 고쳤으며, 자를 고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일이에요. 자는 관례 때 내려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조선 그 유학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예에 관련된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딱 어떻게 해서 그것만 고집해서 그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항상 변화 속에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화에 산다 해서 하빈노인, 교화, 파주 교화예요. 호는 대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붙이니까 교화, 하빈노인이라고 많이 자어를 썼고, 이분의 선조는 송나라, 중국이죠. 중국 송나라 개봉 사람인데, 예, 신수라는 분이 고려 때 사신으로 왔다가 그냥 귀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창에 살게 되면서 거창, 본관이 거창이라고 했고,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신수군이라는 분이 좀 알려졌는데, 이분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 가문이 현달을 합니다. 신씨 가문이 현달을 해서 신수군은 자신의 여동생이 왕비가 되고 자신의 딸도 왕비가 돼요. 외척 집안이죠. 근데 외척 집안이긴 한데 이 중종 반정 때 이 딸이 왕비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신수군한테 그 이제 반정을 하면서 반정 그 박원종 이분이 떠봐요. 딸이냐 누이냐. 연산군의 부인이 자기 누이예요. 그리고 중종이 되죠. 그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그 딸이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즉위하고 초년에는 그 딸이 왕비로 책봉이 됐지만 역시 서인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 신우담 집안이 그때부터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황. 대개 경기 남인 그 성우학파 분들은 이렇게 그 당쟁에 의해서 정계에서 몰락하기 시작하고 쫓겨나고 입지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서 신우담 때 이르면, 이 하빈에 이르면 외조부가 또 대단한 대부 계열 인물인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빈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이인자에 난 이후에 그 잔존 세력들이 한 번 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모 세력으로, 주동자로 외삼촌이 혐의를 받아요. 그 때문에 신우담 하빈 선생도 같이 가서 문초를 받지만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죠. 그러니까 사건만, 빌미만 생기면 자꾸 이 집안, 그러니까 그 정계에서 물러났지만 계속 견제를 받고 있었던 게 성우학파의 일원들의 그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집안 이 정도를 하고, 이런 연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다들 신동해요. 5살에 책을 읽고 몇 살에 뭘 띄고 어마어마해요. 마찬가지로 신우담도 12살에 물리가 통해서 책을 뭐 다 읽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능엄경을 가져다가 구두를 했다. 능엄경, 불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시의 병학지남. 이 병학지남도 많이 유행하던 책인데 당연히 병서겠죠. 이건 명나라 척계광이 지은 기후신서의 일부를 가지고 그 중에 군사를 조련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병학지남 또는 지남이라고 하는데, 12살밖에 안 된 하빈이 왜 이 책을 갖다 베껴 썼는지 참 궁금해요. 병서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방해를 넘나들었다. 방해는 뭐죠? 이 세속을 떠난 세계를 방해라고 해요. 유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교나 불교죠. 이쪽에 이미 심취를 한 거예요. 어린 이 소년, 청소년도 아니라 소년기에 스스로 호를 금화자라고 했어요. 12살인데. 이 금화자 벌써 굉장히 도가적인 취향이 나타납니다. 이 금화자란 호를 또 쓴 분이 있는데, 성호 선생의 그 형님, 옥동 이서, 유명하신 분이죠. 글씨나 검은고 등으로 유명한데,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 원휴의 호도 금화자였습니다. 호는 뭐 똑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이런 호를 썼다는 것에서 약간 이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때 또 책을 많이 썼어요. 12살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화외편 무슨 내용인지, 또 속열선전, 속수신기, 태평유기, 용왕기, 해신기, 책 제목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경설 잡록은 유교와 경전에 대한 거겠구나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살이 되어서 사서와 이경을 다 읽었다 그랬는데, 3경 중에 주역을 빼고 이경입니다. 주역은 일찍 안 가르쳐요. 퇴계 선생님도 너무 일찍 주역에 빠져서 평생 내가 고생했다 라고 해서 주역은 너무 어린 나이에 보는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 스승 박세흥, 이제 박세흥이라는 제학자한테 가서 한 7, 8살 되게 서당에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박세흥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서당에 이제 훈장님이니까 집에 가라. 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4살 때 뭐 또 이상한 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30여 편이나 썼는데, 속, 도가, 옥화경. 14살 되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 보면은 물의 승지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짐작은 가요. 그 다음에 차리록, 이건 알 수가 없고, 물산기, 그러니까 지역의 물산인 것 같고, 동물, 식물에 대한 합당한 기록, 동식잡기, 해동 방언, 별군데 다 관심이 있었어요. 속설 잡기, 중례 통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100가지를 지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르냐면 이 책을
하빈 선생이 스스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10대 청소년이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요즘 말하면 만화책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부모님이 보기에 공부해야 될 나이에.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반성문을 써요. 18살에 그 정호정의 그 정의의 호학론을 본떠서 이제 반성문이죠. 자경설, 자신을 경계하는 글이니까 짓고 없앴어요. 이때 다 없애고 이제 성리학, 유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역시 천재는 맞는가 봅니다.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진사시에 합격했어요. 수능을 봤어. 합격했어요. 근데 대학은 안 가. 여기서 딱 과거를 끝내버려요. 안 해요, 평생. 근데 이 정의의 호학론이라는 글이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원래 제목은 안자소호하학론이라고 해서 안자가 좋아하던 학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정의가 19살에 대학생이었을 때 시험을 봤던 시험 답안이에요. 그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퇴계 선생님의 4단 칠정론에 인용이 돼요. 칠정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칠정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똑같지는 않지만 퇴계 선생님이 인용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요. 이게 19살 대학 말하자면 대학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학이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정의가 쓴 글입니다. 명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자세한 뭐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이것을 본떠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대과는 아니지만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성호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때 이제 서양 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이만도의 행장에는 서양의 학문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여기에 물든 사람이 많았는데 공이 이런 책들을 구하여 읽고 조목조목 변석하고 눈파하니 선생이 매우 옳게 여겼다. 조금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좀 반발을 했어요. 하빈 선생은. 그랬더니 좀 가져가서 책을 더 읽어봐라. 공부 좀 해봐라. 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사학변을 쓰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성호 선생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공부 좀 더 해봐라. 네가 제대로 모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근데 이렇게 썼을까? 이건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문록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기문편, 글 제목은 기문편이에요. 스승한테 들은 기록을 이제 내용을 그날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게 기문편. 그래서 도나 서학변에도 기문편이 붙어 있는데 이 하빈 선생은 성호 선생을 만날 때마다 기문편을 작성합니다. 자주 그 만난 횟수만큼. 그래서 기문편이라는 제목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다 흩어져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 도나 서학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남 선생은 성호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난 그 하룻밤 잤거든요. 그 기록을 함장록으로 남겼어요. 무엇을 먹었고 뭘 했고 얼마나 자세히 꼼꼼히 적어놨는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문록이라고 제가 썼지만 원래는 기문편입니다.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1725년 24살 때 이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점을 쳤더니 동인궤에서 이제 둔궤로 변하는, 왜 궤변을 하는 거니까 그냥 궤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도화라는, 둔이지만 둔궤지만 이제 돈으로도 읽으니까 둔화가 아니라 되게 도나라고 하는데 또 요때부터 이 도나라는 호를 또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빈은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꿈에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이제 옛날 분들이 글을 쓰거나 할 때 이렇게 상징적인 어휘를 집어넣는데 뭐냐면 공자가 꿈에 더 이상 주공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꿈에서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기의 학문적 방향에서 하고 있는 그 얼마큼 몰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렇게 상징적인 수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근데 여기서 제자백가를 읽었다는 그 중요한 대목은 빠져 있어요. 언제 봤냐면은 반성문을 쓰고 그 다음에 성호 선생을 만나는 그 사이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팔가총평을 편찬합니다. 반성문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제자백가를 열심히 읽은 거예요. 네, 그런 점만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가총평을 18살에서 24살 사이에 작성을 해요. 편찬을 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저 서설 3단인데 그것도 재밌어요. 서문은 서문이지 거기도 3단은 뭔지. 예, 3단. 뭔가 이렇게 의도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어린 시절에 박학에 전념했다라고 합니다. 예, 박학이 원래는 방문양례에서 박학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박학이라는 것은 당시 유행하던 박학풍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12살 때, 14살 때 하빈 선생이 받은 책이라든지 썼던 책 보면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죠. 요게 또 성호 학파의 그 학풍의 한 특징입니다. 당시에 박학풍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 박물, 백과사전적 지식들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유서라든지 총집류라든지 이런 것이 막 편찬되고 많은 지식 정보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내 평생의 임무로 삼았다. 반성하는 거예요. 그 명나라 왕세정 이제 그 문장가로 그 유명한 왕세정인데 네. 그 전칠자, 후칠자 해서 명대에 문장가들로 유명한 고문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백가의 서적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많은 저술을 한 것을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살 무렵, 아까 그 많은 책을 썼을 때 무엇을 봤냐면은 심진이라는 명나라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편찬한 백가유찬이라는 책을 열독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수남이 이제 자기가 상원수필에서 독서에 대해서 쓰면서, 하빈이 워낙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에 대해서 이 하빈을 했던 이제 독서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도 신우담이 그 심진이 편찬한 백과유찬을 수십 번은 읽었는데 그 중에서 도덕경, 음부경, 남화경, 삼독에는 수백 번까지 읽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도 사실은 하빈이 직접 한 거를 이제 모아서 수남이 다시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과유찬이 뭔가를 잠깐 볼 텐데, 이거는 명나라 때 이제 심진이 간행을 여러 가지 총서류, 전집류가 유행할 때 팔가로 제자백가를 해서 74종의 제자백가 서적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다이제스트판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전제한 게 아니라 압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자백가라고 그러면 흔히 떠오르는 게 선진 제자백가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명대까지의 여러 가지 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1692년 약 100여 년 뒤에 조선에서 간행을 합니다.
이 민창노라는 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되게 관찰사로 내려오면 그 가명에서 되게 가명에 그 판고, 책 판고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때 책을 간행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간행을 도의 자원으로 간행을 했는데 이 책을 이분이 홍문관에 근무할 때 보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 시기에 간행을 해서 여러 차례 간행본이 이제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신우담이 바로 이 책을 구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뭐 전부 다 한문이니까 책 제목을 쭉 나열한 건데 보면은 유가, 도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잡가, 병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종 책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이 백가유찬입니다. 이 백가유찬을 보고 이제 하빈 이 전집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건데 전부 필사본이에요. 그 중에 팔가총평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팔가총평이 바로 이만도의 행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18세에서 23세, 4세 사이에 편찬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자백가 비평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하빈 선생의 문집으로 간행된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필사본인 형태로 남아있어요. 필사자도 다르고 그래서 서울대 규장각 일사문고에는 잡저 19편 뭐 의 책문들이 남아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서학변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개인소장 이런 식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이제 여강출판사에서 영인하려고 모았다가 이걸 다시 이제 실제로 나온 거는 아세아 출판사에 나온 하빈 전집인데 여기도 결락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중에 탈초가 안 됐기 때문에 필사한 것을 그래서 검색이 안 돼요. 몇 개는 이제 번역이 됐지만 검색이 안 돼서 정확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연구 진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학하고 서학변, 그 다음에 주역 상사신편 이 정도는 번역이 돼 있는데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팔가총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에서 24년 요 사이에 반성문을 쓰고 성리학에 전념하기로 하고 과거 시험을 보는 그 기간 중에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요. 이 편찬한 책인데 이 안에 보면은 하빈집 4편 권지하고 없어요. 필사자가 빼먹었어요. 그리고 팔가총평하고 서절 3단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데 보면 필사자 글자가 다른 거 분명히 보이시죠? 여기에서 왼쪽에는 팔가총론이라고 표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엔 또 팔가총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여기도 보면은 권수를 뭐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있고 그런데 또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쪽 글자는 초소도 아니면서 굉장히 글자가 읽기가 난해해요. 요 맨 마지막에 어떤 글자가 있냐면 요 글자, 요 글자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요 글자. 여기는 관자거든요. 관자 다음에 글서자를 이렇게 썼어요. 요 그때는 뭘까요? 요 마지막 줄에 첫 번째. 네? 자, 민자가 있어요. 이 모르는 글자는 초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글자를 통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 야 대단하십니다. 저희 이 글자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병 선생님이 최근에 낸
하빈 신우담의 학문세계라는 글에서 보면은 팔가총평은 이제 팔가총론을 두 가지 책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세요. 그래서 유가와 도가, 팔가총론이라고 붙어있는 유가와 도가는 18살에 쓰고 나머지 6가지는 나중에 쓴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필사자가 베껴 쓰다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어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겉에 쓰는 책제하고 안에 쓰는 표제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빈 선생은 그 왜 유가, 도가, 무가 이렇게 쑥 쓰고 마지막에 유가의 총론 이런 식으로 또 총론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사자가 좀 헷갈릴 그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하빈 전집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읽고 관련된 내용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읽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자백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백가를 웬만하면 다 아시고, 여러분이 선생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많이 제자백가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제자백가가 2단을 취급을 가끔 받는데 이게 2단일까? 2단이라고 해버리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아까 본 대로 제자백가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통상적으로 선진 제자백가, 말하자면 전국시대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를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금방 보신 백가유찬 같은 경우 명대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분류는 그렇게 해놓고, 이 분류라는 게 사실은 후대에 나온, 지금 현대의 생물을 분류하는 분류학에서도 이제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분류학에 따라서 그 체계적으로 족을 분류하다 보니까 어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분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가상의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을 접근하는 계단이지만 그 계단만 오르는 꼴이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실체에는 접근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섞어 놓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분류가 좋은 거지만 분류에 지나치게 매이면 오히려 봐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제자백가의 분류는 그 사마천의 아버지죠. 사마담. 이 논육가요지에서 6개로 분류한 게 이제 기본 분류예요. 역시 후대에 분류한 거죠. 그런데 한서예문지, 한나라 때 한서예문지에 가면 구류 10가로 분류합니다. 또 이게 수나라, 수서경적지에 가면 14가로 분류가 돼요. 이후에 사고전서에서는 14가, 똑같긴 한데 내용이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가의 경전, 사서라고 하는데 사서 5경, 사서 3경, 13경, 이것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서는 경전에 없었어요. 맹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앙용과 대학은 얘기의 한 편에 불과했어요. 공자가 한 거는 또 달라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끊임없이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교가, 조선 유교도 그런 변화를 거부하고 폐쇄적이고 단절된 상태로 갔을 리는 절대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제자백가에 관심을 두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단. 2단은 원래는 헤롯이라는 영어의 번역어죠.
기가 막힌 번역어인데 이 번역어가 절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현대 학술 용어는 그 일본 서양 학문 도입의 선구자 유명한 니시 아마네와 그 집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화학기호 중에 요드라고 배웠거든요. 그거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드가 아니라 아이오딘? 예. 그게 다 이시나만의 그 사단에서 번역한 모든,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이란 말도 없던 말이에요.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하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다른 학문은 정치학, 뭐에 대해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치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중국어학 뭐 다른데 철에 대해서 하는 학문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이란 용어가 없지만 이건 새로 만들었는데 이단이란 말은 있던 용어를 가지고 헤러시의 번역어를 썼어요.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그 이단과 비슷하고, 그래서 절묘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떤 이 번역어라는 게 완전히 1:1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현대적인 의미를 덮어 씌워서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쓰던 이단이란 말을 동일시해버리면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논어 이제 위정편의 공호이단, 사회야이 여기서 나온 이 글자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그냥 한문을 쭉 써놨습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단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보시면 뭐 제자백가 고주 주자 이전에 죄송합니다. 고주라고 하죠. 고주에서는 그러니까 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주석들을 고주, 주자 이후의 주석들을 경학에서 대개 신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이전에 고주를 거의 다 부정을 해버려요. 훈고 이외에는. 그래서 이 고주에서는 바로 제자백가설하고 이단을 얘기합니다. 주인은 성인의 도가 아니다. 아닌 별도의 하나의 단서이다. 예컨대 양주 묵적이다. 양주 묵적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맹자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은 여기는 양주 묵적에다가 드디어 없던 불교가 나옵니다. 불교가 들어왔어요. 이것뿐이 아니다. 근데 이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송대, 북송 때 그 문제의식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불시, 양주 묵적보다 더 나쁘다. 왜? 비슷해서. 비슷하면 헷갈리죠. 사이비는 더 나쁜 거예요. 이런 점도 있지만 당시에 신유학이, 송대, 도학이 성립하는 그 배경은 바로 불교와 도가가 있었습니다. 리가 단순한 조리였어요. 주자학 이전에. 화엄의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기론이 나오지 않고, 불교가 아니었으면 많은 부분들이 그걸 다 이거는 유교가 아니야 라고 빼버리면 성리학은 없어요. 또 잘 아시겠지만 그 천명도설 아니 태극도설 같은 것이 바로 도교의 양생수련 그 방법으로 수련도 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의가 말하는 기는 거의 다 도교, 도가의 기예요. 음양의 기라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이건 원래 네 거, 원조 다 내주면 이 문명이라는 건, 학문이라는 건 그렇지 않죠. 항상 자기화시켜서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얼만큼 심화시켜서 자기의 유의미하게 발전시키는가가 중요하지, 거기서 원래 어디서 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 그런데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공호이단 할 때 이 공자가 이게 아주 곤란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 공자가 공격하다 할 때의 공자인데, 이 공자는 요즘도 써요. 저는 전공이 철학입니다 말할 때 전공 할 때도 이 공자를 써요. 원래 그러면 뜻이 있어요. 주자가 바로 그런 뜻으로, 아이고, 자꾸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네요. 이거 다 녹화되는데. 여기서 주자가 전치다. 그래서 강습을 말하는 거지 공격의 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공부하는 것, 강습하는 것은 해롭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이 전공으로 해석할 때 나옵니다. 근데 공격하다고 해석을 하면 공격하면 나쁘다.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온건한 포용주의적인 입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그 종교 의미에서의 포용주의적인 입장과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용어가 제가 설명하고 꼭 합치하진 않기 때문에 이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보면은 윤효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주, 묵적, 노자, 불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뭔가 속이나 소외를 말하는 것이다. 왜? 근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장편에 소도에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의 소도지, 그 배타적인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단이 아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고 바로 주자의 해석에 반하는 게 돼버리죠. 윤유가 사문난적으로 이단처럼 공격당하는 것도 이러한 해석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도 있고. 그러나 용납하지 않았죠. 주자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호 선생도 주자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엄중하게 배척한 건 아니다. 아이, 하지 마라. 타이른 정도지 절대 안 된다. 이건 처벌 대상이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호 선생은 여기서 논점을 바꿉니다. 맹자가 그렇게 양주와 묵적을 배척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힘든 이유, 고통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걔네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정치에 있다. 성호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면 이단 때문은 아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이제 성호의 경세론이라든지 경전 해석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자의 해석과 달라지죠. 그 하나의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뭐라고 공자는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공자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분야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다른 분야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단으로 지목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단은 이러한 배타적인 종교적 그 배타성, 강력한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정통된 이단으로서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설에 대해서 타이르고 경계하는 정도였지만 맹자 이후에는 드디어 특정 학파를 지칭하고 적대적인 태도가 보여요. 이게 배타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당송대 도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통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이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들어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유가의 정통주의와 이단. 근데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는 것은 이단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자기와 차별화시키면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강력한 배척 의식을 강하게 할수록 정통이 확보되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자에 이르면 송대에 이르면 상당히 현대적인 의미의 이단과 정통 개념과 유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 이외의 학설은 모조리 배척되고 지금 생각하는 이단의 범주로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 송대 이후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 이단론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도전의 불시작반을 생각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의 벽 이단론의 표시는 역시 맹자고 맹자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이단 비판의 기준인데 무부무근 이걸 기준으로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이게 가장 큰 공동체 질서를 위배하는 문제라고. 그렇다면 나중에 들어온 불교, 천주교 가 이단으로 배척이 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륜 규범과 그 규범에 따른 공동체 질서 유지에 반하는 사상과 실천은 모두 이단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단과 거의 같은 의미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유교 정통주의 대 이단은 사실은 도통 대 이단이라는 이런 내포가 있기 때문에 사문난적으로 같은 유학자, 조선 유학자 내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하고 잠깐 쉴 건데 유건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분인데 영남학파에서 이학집변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도통과 이단의 이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1권 총론에서 보면은 총론에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거의 소제목에 해당하는데 이것만 봐도 어떤 목적에서 이 책을 썼구나.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이 이단 사설을 물리치는 근본이 됨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다스린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결국은 숙이에요. 스스로 도덕적인 인격자로서 완성되는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숙이 또는 뭐 명덕 얘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아 확립에 대한 굳센 의지를 확립하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불교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사상에서도 자아를 확립하라고 하는 철학은 없습니다. 오로지 육아에서만 그래요. 벌이라 그러죠. 무아.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그러나 육아는 항상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결국은 도덕적인 자기수양, 인격적인 완성으로부터 그게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을 물리치고 나면 정도라고 하는 건 항상 유학의 도를 말하는 거죠. 유학의 도가 밝아진다. 그러므로 이단을 전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학이 밝아지고 나면 사설은 저절로 변화된다. 전형적인 주자석 사고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수기, 치인, 내성, 외양. 수기, 치인, 수기, 치인, 아니죠. 수기, 제가, 치국, 평천하. 요게 기본 골격인데 문제는 내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을 한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나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고통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위정자가 내 수양이 부족하구나.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정조하고
자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학자들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도덕 수양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출발하는 게 이제 그 실학운동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치인의 측면, 구체적인 그 경제의 측면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죠. 도덕 수양으로서 인격적인 그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담보되지 않는 것,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틈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실학자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란을 통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은 전란이 두 번의 전란을 거치면서 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이 위대한 인격을 갖추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전쟁에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노자, 장자, 열자를 같이 묶어놨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양주, 목적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맹자가 했던 식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제자백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묶어놓은 걸 보면 그 다음에 관자, 순자, 양자, 공충자와 문중자는 책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두가, 분류가 좀 묘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도 있지만 선불이라고 하고 육학, 왕학, 소학, 사학, 천주교 나옵니다. 기송사장. 이 사람이 이분이 생각하는 이단은 좀 이상해요. 얼핏 보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불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유광학, 도가예요. 이것 때문에 선행연구 이제 박원재 선생님은 도가는 비중 있는 의미 있는 논적 상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불교가 가장 많지만 정도전 당시 조선 초기에 비해서 불교가 사회적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소학은 그 이른바 삼소라고 하는 소순, 소식, 소천. 이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소동파. 소동파가 이단이래요. 그 다음에 사학은 역사학이에요. 역사학도 이단이래요. 기송사상. 이거 이제 시를 짓고 문장을 짓는 이것도 이단이래요. 이게 뭘까요? 참 이상한 논리긴 같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선불, 불교가 가장 많지만 당시에는 불교가 그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은 아니었는데 불교와 함께 조선 유학자들이 흔히 묶는 게 육학이나 왕학이에요. 불교하고 왕양명, 양명학 계열을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거는 양명학은 결국은 송대 이후 주자를 공부하다가 주자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진 거거든요. 맹자를 기본으로 하고 유학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도 배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그리고 소학과 사학의 경우는 근사록을 주자하고 공동 집필한 사실은 주자가 다 하고 감수만 한 건데 여조겸의 사학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조겸의 사학은 이제 동네 사학이라고 하는데 동네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춘추 좌시전을 가지고 이제 춘추 좌전과 춘추에 이제 삼전이 있는데 어떤 책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관이 조금씩 달라요. 입장이 다른데. 근데 여조겸의 동네박이는 춘추 좌전을 좌시전 중에 이제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칠한의 득실을 논해서 기가 막힌 문장력이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를 됩니다. 그 문장과 요약된 정치 논리 이런 것이 어디에 필요했을까요? 뛰어난 문장과 이 시사적인 정리가 된 참고서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과거예요.
과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동파의 문장, 글, 좋죠. 별려체로 그 어려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그럼 문체를 익히기 좋아요. 그래서 과거 공부를 평생도 하고 조선 후기에 가면 한 60, 70%의 선비들이 평생 그 대과 급제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글만 보는 거예요. 그 인력이 엄청난 낭비가 되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는 걸 보고 실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과거제 폐단은 실학자뿐이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 과거장의 온갖 비리와 이 과거 시험 공부를 이유로 모여서 향교보다는 사설 학교인 서원 중심으로 세력이 규합되고 그러면 자기 사람 끌어주기, 당파에 또 연결이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소학, 사학, 기송사장은 묶어서 과거제라는 가장 당시에 큰 폐단, 특히 이 영남, 이분은 영남 남인인데 경향이 분리되면서 영남 분들은 서울로 중앙정계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호, 서인 계열에서 전부 다 정권을 장악하고 다행히 퇴계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이쪽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치에서는 조금 밀려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이학집변이라는 이단 비판론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학술적인 활동이나 뭐 논의들을 모두 이단의 범주에 묶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대단하게 요즘에 말하는 그런 이단이라기보다는 유교, 그래서 도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이 계보를 말하는데 주의보다 그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한유가 한 것이고 주의가 이제 보완한 거긴 하지만 공자, 맹자 그리고 한당, 수 뭐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북송 이렇게 연결시켜요. 도통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 많은 역사를 싹 지워버리고 내가 그것을 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계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계보와 반대되는 내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배경화면이 전혀 달라야 되죠.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 바탕화면에 서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바탕화면이 검은색이 되면 나는 잘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이 검은 빌런처럼 이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갈수록 정통주의를 강화시키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도통입니다. 유교 입장에서는 도통을 강화시키는데 이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쓰이고 그 번역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의미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좀 경향이 있는데 노노의 문맥에서는 좀 약했다. 그것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유교의 그 도통, 정통, 우리가 바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이 이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유건우는 이학집변에서 불교나 과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학, 천주학을 말하기 위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진산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신앙운동으로 그러면 결국은 유교 공동체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는 것은 천주교죠. 천주교와 그 천주교의 주변의 언저리를 이 모든 것들이 유교의 그 바른 길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서학에 대한 강력한 대결 의식들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영남 남인들의 그 벽 이단의 모든 입장들을 확대해서 종합하고 종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서학서를 보지도 않고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선생한테 들은 말, 특히 이제 남한조 이런 분들한테 들은 말인데, 성호의 천학문답이나 수남 선생의 천학문답이나 성호 선생이 이제 말씀해 놓은 것이 너무 온건했다. 더 세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남한조 이런 분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논의를 하면서 보다 더 강력하게 거기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비판 의식을 전부 종합판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서 제자백과도 모조리, 심지어 소동파, 그다음 사학, 기송사상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모조리 벽이단론의 관점에서 비판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천주교죠. 그런 맥락이 들어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타자로서 저는 이제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학 집변은 유교의 정통대 이단, 이 대결 구도의 전형이지, 어떤 특정 제자백과를 겨냥하기보다도 천주교가 촉발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교의 정통주의를 이제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자가 공호 이단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분야 또는 다른 분야로서의 타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고주에서는 제자백과다, 주자는 양주묵적 같은 거다, 정자는 양주묵적 노장 불교같이 유학과 비슷한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점점 그 자신들의 시대에 따라서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자의 선은 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담겨 있어요. 주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충이 먼저예요. 도덕적인 자기 수양의 문제예요. 충이 나라의 충성인데 먼저 도덕적인 자기 자신한테 진실되게 다하는 게 충이고, 그걸 그대로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서다. 그래서 이거는 관용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다산 정약용의 해석은 용서라고 합니다. 서를. 본래 이제 그러니까 본래 의미가 무엇이라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 글자를 파사해서 봤을 때 같을 여자와 마음심이에요. 너랑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다. 그게 용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장 바꾸기. 공자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배려하는 것. 맹자가 말하는 사단 측은지심이 남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키워드가 선데, 공자가 그 다른 분야, 그 공자의 말씀에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배척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서에 대한 그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서라는 것 자체가 나와 주변 사람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타자를 수용할 공간을 내 안에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중심 주변, 정통 이단,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 방법을 제가 이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의 출현 배경부터 다시 이렇게 쫙 보는데,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아직은 좀 거칠지만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하운주 3대를 얘기할 때 주나라에서 이 미문주의가 완성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성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나라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봉건과 이제 봉건제와 종법제로 이루어져서 제후국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구도에서 맹자는 왕도를 얘기하는데 공자는 왕도를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왕은 춘추시대까지는 명목상 남아있지만 왕은 오로지 주천자 하나뿐이에요. 왕을 말하는 것은 참칭에 해서는 안 돼요. 재우는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이에요. 그러나 주왕실이 해체되고 무너지니까 너도 나도 왕이 돼서 맹자는 네가 나가서 잘하면 너도 왕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권력과 그 권력 중에서는 이 통치를 하기 위한 지식 권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 권력조차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나라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주나라 천자국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스스로 생산하거나 스스로 이것을 유통시키거나 이럴 수 없었어요. 자생적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중앙 집중에 돼 있고, 이 중앙 집중에 돼 있는 지식은 통치를 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식 권력이란 말을 여기다 썼는데, 그 핵심은 예와 융 두 가지예요. 전쟁과 예,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의 이 예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법도 포함되고 가끔 제도라든지 다 포함되는 전체적인 인문 질서의 총합을 이제 예라고 하고, 그 전쟁은 그 약소국가의 충돌, 이게 분쟁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하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이른바 삼예라고 하는 이 예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는 주공이 이제 편찬했다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사용되고 있는 육조체제라든지 재상제라든지 모든 기본적인 정치 체계의 근간이 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는 각종 의식들을 제시한 것이고 후대에 작성된 거지만 얘기는 여기에 대한 관념적인 해설서예요. 이렇게 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지식 권력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력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를 다스리는 데서. 그래서 주나라가 있을 때는 이 달력이 주나라에서만 제작을 해서 제국에 유포했어요. 원령도 같이.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무엇을 하고가 다 명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천문과 역법에 관한 지식이 통치에 굉장히 중요했고, 물론 예에 포함되는 거지만 귀신을 섬기는 지식, 조상의 제사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 결국 의료예요. 분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음식과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음식과 의료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어디서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중앙에서 그것을 배포하는 형식이에요. 집중된 지식을 나누어주는, 어디에서 그 센터가 오롯 주나라였던 거죠.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주나라 왕실이 약화되면서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 권력이 지역으로, 주변으로, 제후국으로 자체 생산을 하는 거죠. 분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중앙에 독점됐던 것이 주변으로 분산되면서 이제 권력은 그대로, 지식은 통합된 상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관중인데, 관중은 법가의 비조로 보기도 하고 도가의 비조로 보기도 하는데, 관중은 법과 도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중은 전쟁 패도라고 맹자가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관중 당시에는 왕도를 할 수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나 관중이 사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맹자식의 또는 주의식의 육아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중이 만든 여러 가지 제도는 조선시대 내내 쓰였어요. 조선뿐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예와 전쟁을 중심으로 지식 권력을 재편했고, 공자는 예를 중심으로 재편을 해나갔고, 또 손자, 이 손무예요. 나중에 나오는 손빈이 아니라 전쟁을 중심으로 재편을 했는데, 손자병법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이게 단지 병서가 아니에요. 전략 전술서가 아니라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뭐 지세를 어떻게 활용할 때 지금 거기서 이런 것까지 구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상태로 약간의 강조점은 있지만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노자는 그걸 전체를 아울러요. 노자가 말하는 도는 도가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아에서도 맨날 도라고 그래요. 도통, 도.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서 그 홍석주라는 그분은 도가란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육아의 도가 있는데 노자를 도 해버리면 뭔가 그게 더 한 단계 높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가라고 이게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백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전 이제 이렇게 상태가 이게 이제 전국시대로 가기 이전 단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게 지역으로 분산이 시작되면서 특화되는 단계. 이게 저는 전국시대라고 봅니다. 지식 권력이 특화되면서 개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르게 지식 체계를 서로 의식을 해요. 나와 다르구나. 맹자가 양주묵적 얘기하죠. 나와 다르다. 그 다음에 장자의 철학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순자도 비시비자라고 해서 자기와 다른, 거기는 맹자까지 비난을 해요. 비시비자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맹자의 내용을 보면 고자와 논쟁하는 것도 그렇고, 인내의외설 같은 게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장자에서도 이런 논의가 인내의외와 유사한 논의들,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한대 이후에 전국시대에 정리가 된 것도 일부는 있지만 문헌 정리를 통해서 분류하면서 그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분류된 것을 먼저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는 건 거꾸로 보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개를 제자백가의 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라는 것은 결국 전국시대 그 특화된 지식 권력. 왜 지식 권력이라는 말을 계속 쓰냐면은 전국시대는 전쟁과 혼란과 아주 엉망진창인 시기인데, 이때 제자백가들이 등장해서 모두 다 외친 것이 그 제후왕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유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 천하를 안정시키고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때는 막 진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 전에 없던 새로운 제국이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명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AI 시대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분명히 오는 건 아는데, 인간이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지금 많아요. 그 젊은 세대한테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라는 가르침을 줄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적어도 저는 제가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배운 대로 살면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게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백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는 경제, 이분들의 용어는 경제예요. 요즘 경제가 아니라 경세치용이죠. 경제고
정치 철학 또는 통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 권리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정치 철학과 통치술을 나눈 이유는 정치 철학 또는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맹자의 정치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까지 해요. 근데 이게 통치술로 가면 인간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이 인간을 어떻게 수단화시켜서 잘 다스릴까에 관심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가에서도 인간 본성론, 이때 등장하는 게 본성론이에요. 본성론을 따지지만 그때 법가 쪽에서는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를 검토해요. 자율적이면 상을 주고 유인하는 유인책을 주고 타율적이면 벌을 주면 돼요. 이 접근 방법은 그래서 제가 통치술이라 그런 거죠.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가나 도가나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 그러니까 도가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함이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것과 아닌 것과 이 차이가 있어요. 복속론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치, 철학 또는 통치술, 경제의 문제에 특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전국시대에 보면은 이 새로운 지식 권력의 허브들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귀국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애매한데 어쨌든 귀국자가 등장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이론이 모두 이 귀국자로부터 나와요. 합종연행이죠, 대표적으로. 거기다 손빈도 여기서 나오고, 그 전국시대의 그 잘 나가는, 사실 맹자는 잘 나가는 그때의 제자백가가 아니었어요. 잊혀진 아주 가상 세력이 미미한, 돌출됐지만 아주 미미한 것고 굉장히 실용적인 법가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허브가 생기고 직하학궁이라고 제 나라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지식인들을 식객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건데, 대줘요. 돈을 대주고 와서 마음껏 떠들고 뭔 소리든지 다 받아주는, 그러면서 이런 광장, 토론 광장을 만들어요. 여기서 자신들의 그 이론 경합을 하죠.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시춘추가 대표적인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허브에서 생산된 그 주제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요. 염철론도 그런 이제 일환이고, 이런 식들의 정리 종합되는, 그러니까 여시춘추 같은 것도 한 사람의 저작도 아니고 온갖 사상이 다 섞여 있어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논쟁이 나오는데, 아까 인간 본성론에 대한 문제도 이 시기에 제기됐지만, 또 하나 17, 18세기에 하나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주제 중 하나가 공사의 문제예요. 공과 사. 성호 선생도 이 공사 문제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고, 황종이도 명청교체기에 황종이나 고현무가 제기한 게, 이 천하는 황제 한 사람의 사천하가 아니라 천하 만민의 공천하다. 이게 민주하고 좀 다른 계열인데, 공사천하를 주장하고, 일본에서도 오기소라이라든지 이토 진사이에 의해서 천하는 이게 근대로 연결시키는데, 이미 이러한 주제들이 언제 나왔냐? 전국시대에 생산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국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주나라는 천자이긴 하지만 천하를 사유화할 수 없었어요. 봉건제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황제가 등장하고 이게 봉건제가 아닌 다른 형태가 되면 사천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논제가,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논제들이 사실은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출연이 돼 있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제들이
이 여시춘추라는 것에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 유학이건 무엇이건 사상과 학술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야 마땅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추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류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사기에서는 이제 6개를 분류했는데, 사기와 한서까지는 뭐가 있냐면 음양가가 있어요. 이게 수서에 오면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천문, 역수, 오행이 등장해요. 음양가가 세분화, 전문화된 거죠. 이것도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에는 없던 게 나타난 게 종행가. 네. 종행가, 잡가. 이게 뭔지 자기들도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잡가. 그리고 농가, 소설가. 이런 게 등장하고, 수서에는 또 하나 병가가 독립합니다. 법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의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지식 권력들이 전문화, 세분화, 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사고전서에 가면은 또 요게 또 천문, 삼법, 술수. 이제 음양 오행에서 이런 것들이 술수로 갑니다. 참의선. 이런 게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석가도 끼어들었어요. 도가는 이렇게 끝으로 밀려요, 순위가. 그리고 없던 게 예술, 그 다음에 보록, 족보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서류. 유서류는 이게 제자백과에 이게 들어가도 되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백과라기보다도 자부죠, 자부. 제자에서 자부. 그러니까 선진 전국시대의 제자백과학은 성격이 점점 달라지지만, 이런 것들이 분류 항목에 들어간다. 유서, 소설 이렇게 들어가고, 신우담, 하빈의 팔가총론은 약간 옛날 원형을 가지고 있죠. 유가, 도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잡가, 병가. 좀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이거는 기본을 유지하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유견의 이학집변을 비교해 보면 분류상은 아주 이상해지죠. 양조와 목적을 같이 묶을 수는 없어요. 목적은 묵자니까 다른 계열인데, 그리고 이 도가는 사실은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노자, 양자, 열자는 도가고, 이건 도교인데,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도가는 노자, 장자, 열자, 양주까지고, 그 이후 종교화된 도가를 도교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해도 따오이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량이 이 바람을 부르고, 그 제갈량이 입고 다니는 복식은 그 도사의 복식이에요. 도교.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구분이 되죠. 여기서는 그대로 도가라고 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학이라고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단의 범주에 분류해버렸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에 대한 독서가, 여러분들 간혹 문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제자서를 섭렵했다는 대목이 참 많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독서 이력에 누구나 읽었대요. 이단이라며. 이건 또 뭐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이단으로 말하기에 조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김장생이 붙인 김계의 가장에서도 15살에 경서, 역사서 및 제자서를 섭렵했다. 김창엽도 이단사의 그 언행록을 쓰면서 제자서와 역사서 보지 않는 글이 없었다. 칭찬이에요. 진짜 이단으로 생각을 했다면, 요즘식의 이단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칭찬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아버지라든지 스승님의 언행록에서 이러한 점들이 있고, 또 그런 사례예요. 여기는 이제 김종직이 아버지의 언행록, 이존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설명하면서 주자가 가장 염려한 게 단계를 뛰어넘는 거, 월반하는 거, 선행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 선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몽수지, 그 다음에 유학자설. 사실 유학자설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에서 만들어서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아마도 어린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천자문은 너무 어렵거든요. 어린아이가 배우기에는. 그래서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소학에 입문하고, 효교까지는 이제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바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학, 논, 맹, 용. 주자가 제시한 사서의 순서예요. 이대로 공부해야 된다. 뭐 주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공부해야지 자기가 세운 그 도학, 성리학, 이념 체계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것, 이 순서대로 공부하되 주자의 주석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주자의 철학, 세계관에 그대로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에 오경, 그리고 나서 역사서를 읽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몽서를 읽고 사서, 오경 다음에 역사서, 제자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어요. 제자서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택당 이식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집안의 아이들한테 써준 글이에요. 그 시, 아손 등 이래서 얘들아 봐라 하고 준 글에서는 먼저 읽을 것, 선독, 두 번째 그 다음에 읽을 것, 그 다음에 읽을 것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더 꼼꼼하게 하십니다. 이분은 시경과 서경은 주석 말고 대문만 100번 100번? 이렇게 애들 내면 할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논어는 장구가 이제 주자의 주석을 장구라고 해요. 숙독하면서 100번 주석까지 읽으라는 거죠. 맹자는 여러분들 맹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쭉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대문을 읽어라. 중용과 대학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읽어라 라고 했는데, 자, 과거 시험 공부에 필요한 것도 또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소식의 글, 이런 것도 읽어라. 반만은 뭐냐면은 반고와 사마천, 한서와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내용이 많으니까 초록, 베껴서 요약본을 네가 만들어서 그것을 30편 넘지 않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요약본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네가 만든 걸 100번 읽어라. 요약해서. 학원에서 다 해주죠. 이렇게 필승, 파이널 요약집 이런 걸 직접 하라는 거죠. 이 초록 베껴 쓰는 것이 독서의 한 중요한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자, 한비자, 여기 양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응이에요. 양주 일리가 없고 글자가 지금 혼용돼요. 사실은 여기에는 요 양자 나무목에 있는 양자고 이거는 사실은 양주 목적할 때 양주고 양웅은 요 양자를 씁니다. 근데 양이라고 했지만 양주의 글은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웅의 태연 뭐 이런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술 중에 또 뺏겨서 이건 다 많지 않으니까 수십 번 읽어라. 노자, 상자, 열자, 도가책은 읽지 마라. 단 근사록을 읽을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주자가 만든 그 근사록도 사실은 파이널 수험서예요. 핵심 요약 다 정리된 건데 그것을 읽을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학 문장학 이것까지는 그 아래 단계고 마지막 대책문을 쓰기 위해서는 시국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제자서가 전고로 필요하죠. 그 역사적인 지식과 그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외교문서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답안지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데 그대로 이제 저희도 글 쓸 때, 논문 쓸 때 남의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이해해서 쓰는 거는 괜찮지만 그대로 쓰는 거는 안 됐어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글은 시국제 입장 재생이라는 글인데 정조가 쓴 글이에요. 정조가 1798년 9월 9일째 시험을 봤어요. 성균관 유생들한테. 근데 이 친구들이 백지를 낸 거예요. 왕이 직접 출제를 했는데 이럴 수가. 기가 막힌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조도 화가 나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너희들은 성균관 유생이다. 독서하여 들은 것이 많으니 어찌 나이 어린 사학 유생들과 비교하겠는가. 예로부터 어제로 과시하는데 백지 답안지를 내는 일은 너희들은 들어보았느냐. 예, 더군다나 계시한 내가 낸 시제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니들이 무식한 건 내 책임이다. 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돌려줄 테니 다시 써와라. 라고 3일 기한을 주면서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답안지를. 어이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제자백과서에서 관자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정조가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글에 이어서 나오는 글인데 그 출전이 어딘지도 알려주고 이 뜻이 뭔지도 풀어줬어요. 모범 답안까지 주면서 다시 이제 모범 답안에 맞게 잘 써와라 이렇게 타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어제에 나온 건데 포촉불언 홍곡쟁쟁이라는 구절이 바로 관자의 말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대문을 다 풀어주고 이 뜻의 촉자는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다산도 경학을 정리하면서 조선 선비들이 주자의 집주 외에는 딴 글은 죽어도 안 읽는다. 너무 안 읽는다. 고주 같은 것들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오로지 과거 시험에 매달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정조가 워낙 또 박학하고 자기가 당신이 이 초계 문신들을 데려다가 직접 가르칠 정도로 이제 좀 그런 점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라는 책을 보면 아까 읽기 어려웠던 그 목민이란 글자가 여기 관자가 편명이었습니다. 그 목민이 편명인데 이게 다산의 목민심서에서도 그 목민이고 이 목민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자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사유라고 해서 예의 염치예요. 전쟁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고 무력으로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 염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의 염치를 내 기둥으로 세울 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0건 정도가 관중 또는 관자에 관련된 기록인데 관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맹자의 영향으로 패도의 장본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는 관중과 같은 뛰어난 정치가 재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에 인용돼서 이런 것은 관중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고사성어들도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이 비홍지익 기러기의 날개 같은 우익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언청계종은 말하면 다 들어주고 계책을 내면 다 따라요. 누가? 임금이. 신하를 그만큼 신임하는 신하에 의해서 이 유교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전제군주가 아니라 항상 재상 공치입니다.
주나라가 제후와 함께 다스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특히 주례에서는 그 재상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기본 형태인데, 언천계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망제거는 그 제선왕이 아니요, 제왕공이죠. 제왕공이 이제 그 왕이 오르기 전에 떠돌면서 고생했을 때, 그때를 잊지 말라. 군신과 신하가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의리를 지켜라 하는 이 포수기 했던 말인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조적이라고 해서 봄, 가을로 이 쌀을 거두고 드리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경중법,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중법이라고 있는데, 요거 경중법, 그 다음에 호패법, 오가작통법, 화폐, 염업,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제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이 염업을 발전시켰고 유통시키니까 이 상업이 활성화돼서 화폐가 이때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관자 책에도 있지만 관중에 했던 업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 조선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둔전 같은 거는 육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꼭 관중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병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흡수되고 활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백과서는 이단이라는 것은 유교의 정통주의, 도통의 입장에선 이단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는 육아 경전을 독해하거나 할 때 참고체제로 활용이 됐고, 꾸준히 독자층이 존재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문제는 노자나 장자를 제외하고는 조선에선 주석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자와 장자의 주석서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제자백과에 관련된 연구도 노자, 장자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다른 것, 묵자, 순자, 관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이 이단 비판의 맥락에서 검토된 것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제 연구 문제 프로젝트로 잡은 것이 조선의 제자백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히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분동은 학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전 해석에서 제자백과의 사유가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윤효, 이익 등은 직접 제자백과서를 활용해요. 재평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자의 집주, 주자의 사서 해석에는 고수에서는 훈고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북송 학자들의 주석을 가지고 활용하는 의리경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아. 주의가 제자서 중에 또 후대에 나온 유향의 설원을 인용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논어에. 논어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냥 설원에 보인다라는 말로 끝내요. 설원에서 뭐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설원에 보인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관중에 관련됐는데, 관중이 이제 사치했다 얘기할 때 삼기대를 설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삼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삼기가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삼기는 대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론에 보인다, 이렇게 쓴 거 외에는 거의 제자백과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백과서를 직접 활용하거나 재평가한 사례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렇게 서적 출판 유통의 확대가 폭넓은 제자서를 입수하고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허균, 이수광, 허목 등은 이 제자서를 소장하고 장서가가 되면서 직접 읽고 간단한 독서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좀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들이 여기에 돼 있고,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단의 범주에 묶여 있었지만 그 독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이단의 범주라는 게 좀 느슨했던 거죠. 그래서 전고로 활용된 사례가 많고 과거 수험서로 활용됐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하나의 고문으로 그 고전 클래식으로서 이 문장의 가치를 가지고 향유하는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그 중에서도 고문으로 인정하지만 경세적인 측면에서 독해를 하기 시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연암일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북학파에서 독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규장 총목 같은 명청 시기의 이 해제집 목록에 보면은 또 자부에서 쭉 했는데 이때는 명청 시기 것만 가지고 제자는 아니죠. 자부에 이렇게 묶어놓은 이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제자서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제자서에 대한 수요가 새로 증가한 이유를 저는 EJ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고전으로 낯선 새로운 것, 익숙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대응하는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 유교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백과의 출현 자체가 경제의 문제고 이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경제적 관심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에는 경기남인 성우학파가 연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유학이 배타적으로 전개된 게 아니라 제자백과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한 열린 학문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보편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정통 이단 이런 프레임을 대신해 이제 부정과 긍정 운동의 소극과 적극형으로 계속해서 이 범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폐쇄성과 개방성을 연결해서 몇 가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도 적극형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논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그 범주 확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매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학 집변은 잠깐 봤지만 이 신우담의 8가 총평이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자료인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비교 중입니다. 그래서 한대 이후 등장한 수많은 지식인과 문헌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실제 논의되는 제자백과의 범위가 우리가 말하는 전국시대의 선진 제자백과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그 내용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 총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우담의 기본 입장은 이런 모든 재가가 근본적으로 그 원료는 육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에서 분기되어 나온 것이라면 소통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신우담의 그 견해가 틀렸건 맞았건을 떠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화됐던 게 분산됐던 그 구도에서 보면은 신우담 하필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육아의 입장을 거기다 올려놨을 뿐이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에서 분산되고 특화되고 전문화됐지만 공동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다. 거기에서 각자의 전문화 특화되면서 개별화되고 서로 의식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배척하는 것까지 이르렀지만 그래서 당연히 신우담은 육아가 가장 상위에, 그래서 도가 육아의 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그걸 기준으로
다른 이제 제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육아 내에서도 그 도통에 정통에 들지 않는 순자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 이건 제가 지금 연구를 계획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결과가 나오면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